서울의 한 분식집에서 30년 동안 아들을 키우기 위해 모진 세월을 버텨온 어머니의 믿기 힘든 반격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지 물컵 하나를 쓰레기통에 버린 며느리의 행동이 예상치 못한 가족의 해체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제보에 따르면 며느리의 작은 무시가 결국 3억 원이 넘는 재산과 아파트 명의의 진실을 드러내는 도화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불면의 밤과 4시간의 수술, 그리고 사흘간의 입원을 견디고 나온 나보키의 허리는 아직도 아팠습니다. 65세의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였지만 오늘만큼은 모든 고통이 가벼웠습니다. 아들 최강호가 직접 차를 몰고 와서 자신을 병원에서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집에서 지내셔야 해요. 혼자 계시면 허리 더 나빠지시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보키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30년 동안 분식집을 꾸려오며 아들 하나 키우기 위해 고생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이제는 그 아들이 자신을 돌봐주겠다는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나보키는 겸연쩍은 듯 손사래를 쳤지만 속으로는 기뻤습니다. 강호의 집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였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명절에나 가볼 수 있었던 곳이었지요. 차에 오르자 며느리 윤소진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강호 오빠랑 제가 방도 예쁘게 꾸며놨거든요. 나보키는 소진의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따뜻한 환영이었죠. 아파트에 도착하자 정말로 게스트룸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창가에는 작은 화분까지 놓여 있었고 침대 옆에는 약통을 올려둘 수 있는 작은 탁자도 있었어요. 어머, 이렇게까지 신경 써줬구나. 나보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스스로도 몰랐던 마음이 툭 터져 나왔습니다. 첫 일주일은 마치 천국 같았습니다. 소진은 아침마다 영양식을 챙겨주었고 강호는 퇴근 후에 약국에 들러 진통제를 사왔습니다. 12평 원룸에서 혼자 끼니를 때우던 나보키에게는 꿈같은 나날이었죠. 어머니, 이제 좀 어떠세요? 허리 통증은 좀 나아지셨어요? 소진이 식탁에 차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 내 덕분이지. 매일 이렇게 챙겨주니 금방 나을 것 같다. 나보키는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소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소는 그대로였지만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나보키는 자신이 괜한 생각을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아이고, 내가 늙어서 이상한 생각만 하나 봐. 하지만 그날 이후로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소진이 차려주는 아침상이 조금씩 간소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정성스럽게 만든 찌개와 밥, 반찬 3가지가 나왔지만 이제는 시리얼과 우유가 전부였죠. 저녁 식사도 배달 음식으로 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보키는 그저 젊은 부부가 바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였죠. 하지만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아침 나보키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자신의 물컵인 틀니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소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소진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 틀니 식탁 위에 놓지 말아주세요. 나보키는 당황스러움에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며느리의 날카로운 어조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소진의 표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친절한 웃음기는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뭔가 참아왔던 짜증이 역력했습니다. 아, 미안하구나. 그냥 습관이. 내가 잘못했어. 나보키는 얼른 틀니를 집어들며 사과했습니다. 몸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진의 말투에서 눈빛에서 명백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당신은 손님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존재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나보키는 문을 닫자마자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서러움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분식집을 운영하며 아들 하나 키우기 위해 모진 고생을 했던 세월, 그 모든 희생의 무게가 담긴 것이었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보키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만들었던 환상이 한순간에 깨져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가족의 품에서 따뜻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죠. 다음 날부터 나보키는 소진과의 마주침을 최대한 피했습니다. 아침에는 가능한 한 늦게 일어났고 낮에는 주로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부엌에 나가더라도 소진이 없는 시간을 골라 물을 마시거나 간단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보키는 자신의 틀니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분명 전날 저녁에 물을 마시고 싱크대 옆에 두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죠. 소진아, 혹시 내 틀니 못 봤니? 조심스럽게 소진에게 물었습니다. 소진은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피식 웃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건 자꾸 잊어버리시네요. 어제 어머니가 치우셨잖아요. 나보키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자신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아닌데. 내가 분명히 여기 뒀는데. 어머니,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신 거 아니에요? 강호 오빠한테 말해서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소진의 말에는 겉으로는 걱정이 묻어 있었지만 그 안에 숨은 의도가 나보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정신이 나간 사람으로 보이나? 하는 모욕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오후 나보키는 몰래 부엌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깨끗하게 씻긴 채 버려진 자신의 틀니를 발견했을 때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인 행동이었죠. 이건 우연이 아니야. 나보키의 마음속에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수십 년간 참아왔던,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용암처럼 끓어올랐어요.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 결심이 섰습니다. 이제는 내 방식대로 살아야겠구나. 다음 날 나보키는 오랜 친구 윤정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자는 나보키와 고향이 같은 오랜 친구로 지금은 시골에서 살고 있었어요. 정자야, 나 좀 도와줘. 변호사 아는 사람 있니? 정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변호사? 왜 갑자기 변호사가 필요한데? 내가 분식집 오래 했던 단골 손님 중에 변호사 된 사람 있었잖아. 김 변호사인가? 아니, 장 변호사였지. 장준호 변호사. 그 사람 연락처 좀 알아봐줘. 무슨 일인데? 혹시 아들이랑 문제라도 생겼어? 나보키는 잠시 망설이다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틀니 사건부터 시작해 소진의 태도 변화,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소외감까지. 아이고, 그렇게 푸대접을 받으면 어떡해. 너 당장 그 집 나와야겠다. 정자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야, 정자야. 난 그냥 나오지 않을 거야. 나보키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변호사야. 내 재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겠어. 다음 날 나보키는 장준호 변호사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한때 분식집 단골이었던 장준호는 이제 중견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보키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었죠.
아이고,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분식집 접으시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나보키는 쓴웃음을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저 그렇게 살았지. 근데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장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나보키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틀리 사건부터 시작된 일련의 사태, 소진의 미묘한 태도, 변화, 그리고 모욕감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님,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우리 집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 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장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선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해 볼까요? 컴퓨터로 몇 가지를 검색한 후 장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장님, 아파트는 아직도 사장님 명의네요. 이전하신 적이 없으시죠? 나보키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몇 년 전 강호가 서류에 사인을 부탁했을 때 자신이 집 명의를 아들에게 넘긴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알고 보니 그 서류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행 계좌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장준호의 도움으로 나보키는 자신의 모든 금융 자산을 확인했습니다. 분식집을 팔고 받은 돈, 그동안의 저축, 그리고 이자까지 합치면 3억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나보키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아 있었구나. 사장님, 이 정도면 충분히 독립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어요. 시골에 작은 집 하나 마련하시고 여유롭게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장준호의 말에 나보키의 마음속에 새로운 결심이 자라났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한 희생이 무시당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참고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장준호는 세심하게 법적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집 명의가 나보키에게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도할 권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매도 후에는 아들 부부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집으로 돌아온 나보키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을 것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 소진과 강호가 배달 음식을 시켜놓고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틀리 찾았어. 쓰레기통에서. 나보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소진의 젓가락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강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소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틀리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더라고. 누가 그랬을까? 나보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지만 그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소진은 얼굴이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그게 실수였을 거예요. 제가 설거지하다가. 나보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실수였겠지. 다음부턴 좀 더 조심해줘. 그 말을 끝으로 나보키는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다음 날부터 나보키는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 이상 소극적이지 않았고 소진의 눈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 아침을 챙겨 먹기 시작했고 때로는 동네를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소진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알아본 곳이 있는데요. 요양병원인데 환경도 정말 좋고 의료진도 친절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같은 분들이 생활하시기에 딱 좋을 것 같아요. 나보키는 잠시 소진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 소진은 예상치 못한 반응에 어리둥절했지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소진은 강호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곧 우리 둘만의 시간이 다시 생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은 나보키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미 나보키는 부동산에 연락해 아파트 매도 준비를 시작했고 시골에 있는 작은 전원주택을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다음 주 토요일 나보키는 강호와 소진에게 함께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이 거실에 모였죠. 강호는 어머니의 진지한 표정에 긴장한 듯 보였지만 소진은 요양병원 이야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시어머니에게 별다른 의심을 품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말씀 하실 거예요, 어머니? 강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보키는 한참 동안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30년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분식집 문을 열었던 날들, 아들 학비를 벌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던 시간들, 그 모든 희생의 무게가 서려 있었죠. 강호야, 소진아. 나보키는 천천히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이거 볼래? 강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이 집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지? 나보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요. 하지만 강호의 말을 자르며 나보키가 이어 말했습니다. 그래, 내 이름이야. 내가 몇 년 전에 명예 이전한다고 했던 서류는 다른 거였더라. 소진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죠. 그래서 말인데 내가 이 집을 팔기로 했어. 한 달 안에 비워주길 바라. 순간 거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강호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고 소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농담이시죠? 나보키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농담 아니야. 내 집이니까 팔 권리가 있지. 하지만 어머니,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으세요? 소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강호는 여전히 등기부등본을 쥔 채 얼어붙은 상태였어요. 가족? 나보키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가족이라면 내 틀니를 쓰레기통에 버리진 않았겠지. 그 말에 소진이 움찔했습니다. 강호가 뭔가를 말하려 했지만 나보키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내가 30년 분식집 하면서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 돈으로 내 대학도 보내고 내 취직 준비도 도와주고 결혼할 때 이 집 살 돈도 보태줬어. 그런데 내가 아프다고 몇 달 신세진다는 이유로 나를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거야? 나보키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소진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이제부터 정성껏 모실게요. 하지만 나보키의 마음은 이미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틀니 하나로 시작된 이 일은 단순한 물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와 존엄성에 관한 문제였죠. 미안하지만 내 결정은 바뀌지 않을 거야. 한 달 안에 이사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어머니. 강호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소진은 이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틀니 사건은 정말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어요. 나보키는 그들의 애원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마음은 정했어. 내가 앞으로 사흘 뒤에 이사 나갈 거니까 너희도 준비해. 어디로 가실 건데요? 강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건 너희가 알 필요 없어. 나보키는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는 나 좀 편하게 살고 싶구나. 방으로 돌아온 나보키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을 수 있겠죠. 나보키가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친구 윤정자가 살고 있는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결정을 내렸고 그 무게감이 새롭게 느껴졌죠. 도시를 벗어나 푸른 들판이 펼쳐진 시골길을 달리는 동안 나보키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택시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나보키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슬픔에 찬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느꼈던 깊은 모욕감과 소외감도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틀니 하나에 담긴 의미는 단순한 물건의 가치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 인생을 위한 결정이야. 윤정자의 집은 작은 마을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과나무 몇 그루와 작은 텃밭이 있는 소박한 집이었죠. 택시에서 내린 나보키를 보자 윤정자가 반갑게 달려나왔습니다. 보키야, 드디어 왔구나. 두 사람은 오랜 친구처럼 꼭 끌어안았습니다. 윤정자의 따뜻한 포옹에 나보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정자야. 이렇게 받아줘서. 무슨 소리야? 우린 60년지기 아니냐. 게다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윤정자는 나보키의 짐을 들고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2층 건물의 2층 전체를 나보키를 위해 비워두었다고 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멀리 산과 들판이 보였고 맑은 공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기서 지내렴. 아래층은 내가 쓰고 2층은 내가 써. 각자 생활하면서 서로 의지하며 살자. 나보키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윤정자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뭐야? 윤정자가 물었습니다. 집세야. 그냥 받아. 윤정자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나보키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저녁 오랜만에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지난 세월을 회상했습니다. 내가 정말 대단하다, 보키야. 나였으면 그런 결정 못했을 거야. 아니야. 그냥 살다 보니 때가 된 것 같아. 나보키의 목소리에는 담담함이 묻어났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때가 된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 시간이 온 것이죠. 다음 날부터 나보키는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윤정자와 함께 마을을 산책했고 낮에는 텃밭 가꾸는 일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허리가 아파 오래 일하지 못했지만 점차 몸이 적응되어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나보키는 마을 주민들과도 친해졌습니다. 특히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노인 모임에 참석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죠. 분식집을 했던 경험을 살려 가끔 마을 행사 때 음식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보키 씨 김밥은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드세요? 마을 할머니들의 칭찬에 나보키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인정과 존중의 감각이었죠. 3개월이 지났을 때 나보키는 자신의 돈으로 마을 근처에 작은 전원주택을 구입했습니다. 푸른 산이 보이는 남양집이었습니다. 온전히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정자야, 나 드디어 내 집 생겼어. 전화로 소식을 전하자 윤정자가 기뻐했습니다. 축하해. 이제 정말 새 출발이구나. 이사를 마치고 집들이를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윤정자가 모두 와서 축하해 주었죠.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가고 혼자 남은 나보키는 마루에 앉아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나만의 삶을 사는구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8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온전한 자유였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매여 있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살.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나보키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강호였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걸어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나보키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고 계세요? 강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나보키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잘 지내. 너희는? 저희도. 그냥 그렇게 지내요. 소진이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계시던 방을 그대로 두고 있어요. 나보키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이제 난 내 집이 생겼으니까. 어머니 혹시 저희가 찾아뵈어도 될까요? 강호의 목소리에는 애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보키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일렁였습니다. 그리움, 분노, 상처,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뒤섞였죠.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구나.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어조로 나보키가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강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고 전화선 너머로 그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언젠가는 만나 뵐 수 있겠죠? 그때가 오면 보자. 통화를 마친 후 나보키는 마당으로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날이었습니다. 그 아래에서 나보키는 자신의 새로운 삶을 계획했습니다. 봄이 왔을 때 나보키는 마당에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 모종을 심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흙을 만지는 기쁨은 그 통증을 잊게 했죠. 이웃들이 종종 찾아와 농사 팁을 알려주었고 나보키는 그들에게 맛있는 분식을 대접했습니다. 여름이 되자 텃밭은 푸른 생명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보키는 매일 아침 직접 기른 채소로 샐러드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더운 날에는 마을 냇가에서 발을 담그며 이웃 할머니들과 수다를 떨었습니다. 보키 씨, 도시에서 오더니 시골 생활을 잘 적응하셨네요. 이웃 박 할머니의 말에 나보키는 미소 지었습니다.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곳인 줄 몰랐네. 가을이 되었을 때 마을에서는 김장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나보키도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대형 통에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는 일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분식집을 하며 익힌 솜씨가 빛을 발했죠. 보키 씨가 양념 간을 보세요. 우리 중에 제일 솜씨가 좋으시니까. 마을 사람들의 인정에 나보키의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자신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날, 나보키는 자신의 작은 마당에 쌓인 눈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 집에서 나온 후 정확히 1년이 흘렀죠. 시간이 정말 빠르구나. 나보키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윤정자가 서 있었습니다. 보키야, 마을 회관에서 노래 자랑한대. 우리도 한번 나가볼까? 나보키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마을 회관에는 주민 3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노래 자랑이 시작되고 한 명씩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보키의 차례가 왔을 때 그녀는 조금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김세환의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를 부르겠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나보키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차 안정되었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삶의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대 떠나가도 나는 괜찮아요. 노래가 끝나자 회관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나보키는 쑥스러운 듯 무대에서 내려왔고 윤정자가 그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보키야, 내 노래 정말 좋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이 더 많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보키와 윤정자는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어때? 행복해? 윤정자의 질문에 나보키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행복이라.
그동안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은 단어였습니다. 글쎄, 후회는 없어. 이제는 내 삶을 내가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게 행복이라면 행복한 거겠지. 윤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웃는 모습을 보니 나도 기분이 좋아.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나보키는 깜짝 놀랐습니다. 현관 앞에 누군가가 서 있었거든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강호와 소진이었습니다. 소진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강호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보키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소진의 휠체어와 강호의 지팡이가 눈에 들어왔지만 그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찾아뵀어요. 많이 아프셨다고 들었습니다. 소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나보키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나보키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습니다. 그 두 마디에 강호와 소진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윤정자는 당황한 듯 나보키를 쳐다보았죠. 어머니, 저희예요. 강호와 소진이에요. 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진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는 듯 했습니다. 나보키는 그들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의 전부였던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강호는 훨씬 수척해져 있었고 소진은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죠. 하지만 나보키의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모르는 분들인데요. 여기서 뭘 하시는 건가요? 나보키는 계속해서 그들을 모르는 척했습니다. 윤정자가 상황을 파악하고 나보키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나보키야. 하지만 나보키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윤정자의 손을 뿌리치고 집 열쇠를 꺼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제 들어가 봐야 할 것 같네요. 날이 추우니 어서 돌아가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소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틀니 사건 이후로 저희에게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요. 나보키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틀니. 그 단어가 가슴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자신의 물컵, 소진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존재 자체를 부정당했던 깊은 상처까지. 틀니라고요? 제가 무슨 틀니인지 모르겠네요. 나보키는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분노보다는 담담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강호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모르실 거예요. 소진이 갑자기 다리를 다쳐서 수술을 받았고 저도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이제야 어머니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됐습니다. 나보키는 잠시 그들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전에는 보지 못했던 진심이 느껴졌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과거의 한 조각일 뿐이었죠. 저는 정말 모르겠네요. 아마 다른 사람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이제 들어가 볼게요. 그렇게 말하고 나보키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해방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되찾는 과정이었죠. 창문을 통해 그녀는 강호와 소진이 천천히 돌아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소진은 계속해서 흐느끼고 있었고 강호는 그녀의 휠체어를 밀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순간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나보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만. 그날 밤 나보키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강호와 소진이 찾아왔다. 하지만 난 모른 척했다. 잔인할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내 삶에는 그들을 위한 자리가 없다. 틀니 하나로 시작된 일이지만 사실은 그동안 쌓인 모든 것들의 결과였다.
내가 나를 위해 선택한 삶,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보키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소복하게 쌓인 마당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물을 마시며 새로운 하루를 계획했습니다. 주전자에서 물을 따를 때 무심코 테이블 위에 놓인 새 물컵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라진 환경, 달라진 습관. 이제 더 이상 틀니가 아닌 자신이 직접 고른 새 컵이었습니다. 오전에는 마을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였죠. 점심에는 윤정자와 함께 식사하기로 했고, 오후에는 마을 노인의 모임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바쁜 하루가 될 것 같네. 나보키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오직 자신만을 위한 하루였습니다. 그 느낌이 새롭고 또 자유로웠습니다. 도서관으로 가는 길 윤정자가 찾아왔습니다. 보키야, 괜찮니? 어제 그 일 때문에 물어봐. 나보키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사실 정말 편하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달까. 윤정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보키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래도 너의 아들인데. 있잖아, 정자야. 나보키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견뎌야 할 것들이 있고 그만두어야 할 것들이 있어. 나는 이제 나를 위한 선택을 했을 뿐이야. 윤정자는 깊은 이해를 담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눈 쌓인 마을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봉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나보키는 마음이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동안 잠시나마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죠. 그들의 순수한 웃음소리와 호기심 어린 질문들이 나보키의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주었습니다. 보키 할머니, 다음 주에도 와주실 거죠? 5살 된 지수라는 꼬마가 물었을 때 나보키는 진심으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져올게. 마을 노인회관으로 향하는 길, 나보키는 자신의 변화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노인이 아니라 자신의 결정으로 새 삶을 시작한 당당한 여성이 되어 있었죠. 노인회관에 도착하자 여러 마을 어르신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보키 씨, 오늘도 건강해 보이시네요. 김장 담글 때 보키 씨 비법이 필요해요. 오늘 회의에서 얘기해봐요. 나보키는 그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누군가의 어머니나 시어머니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보키라는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있었죠. 회의가 끝난 후 나보키는 마을 작은 찻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윤정자와 만나기로 약속했거든요. 찻집에 들어서자 윤정자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렸니? 아니, 방금 왔어.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때 윤정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보키야, 사실 오늘 아침에 강호가 내게 전화했어. 나보키의 손이 찻잔 위에서 멈췄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더라. 어제 일 이후로 많이 걱정된다고. 나보키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윤정자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정자야, 나 정말 괜찮아. 어제 그들을 본 건 슬픈 일이 아니었어. 오히려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지. 윤정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성장이라니? 그래, 성장. 나보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의 나라면 다시 무너져 그들을 받아들였을 거야. 하지만 이제는 달라. 내가 도운 가족, 그 대가가 고작 틀리었단 말이냐. 이제는 나보키로 살아가련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정자는 나보키의 단단해진 눈빛을 바라보며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내가 자랑스러워, 보키야. 두 사람은 그렇게 찻집에서 나와 석양이 물드는 마을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눈 쌓인 들판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뭐 할 거니? 윤정자가 물었습니다. 마을 도서관에서 책 몇 권 빌려왔어. 오랜만에 소설 좀 읽으려고. 그래? 어떤 책인데? 박완서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윤정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거 꽤 의미심장한 선택인데? 나보키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냥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나보키는 문득 내일의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침에는 책을 읽고 점심에는 텃밭에 겨울 채소를 심을 예정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새로 배우기 시작한 수채화 그리기를 연습할 생각이었죠. 정자야, 내일 저녁에 우리 집에서 식사할래? 내가 요리할게. 좋지. 뭐 해줄 건데? 김치찌개. 마지막 김장 김치로 끓일 거야. 윤정자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대할게. 이별의 인사를 나누고 집 안으로 들어서며 나보키는 문득 자신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실감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하루를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방 안으로 들어가 창가에 앉았습니다. 외출했던 시간 동안 집안은 조금 쌀쌀해져 있었습니다. 나보키는 전기장판을 틀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놓인 사진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첩을 펼치자 다양한 시간대의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 어린 강호와 함께 찍은 사진, 분식집에서 일하던 모습, 과거의 조각들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새롭게 넣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마을 김장 행사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나보키는 그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웃음이구나. 나보키는 사진첩을 닫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마을에 하나둘 불빛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도 계속되고 있었고 자신의 삶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베개 밑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오늘의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였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노인의 모임에도 참석했다. 강호와 소진의 일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다.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 이제 내 앞에는 내가 선택한 삶만이 있을 뿐이다. 나보키로 살아가는 삶. 그것으로 충분하다. 일기를 마치고 불을 끄며 나보키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입가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진정한 자유를 찾았습니다.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굿나잇, 나보키.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